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6년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정책 자료, 숫자도 많고 용어도 어려워서 그냥 보면 딱딱하기만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행간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이 변화가 왜 필요했고 또 구체적으로 누구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시작부터 시선을 확 끄는 숫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 변화로 약 4만 명이 넘는 분들이 새로 생계급여로 받게 될 거라고 해요. 네, 그 4만 명이라는 숫자가 사실 이번 개편에 모든 걸 말해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그 배경을 먼저 짚어보면 결국 최근 몇 년 동안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아, 그렇죠. 정말 많이 올랐죠. 이걸 제도가 더는 외면할 수 없게 된 거죠. 말 그대로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자체가 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개편의 방향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하면 보장성 강화하고 제도 내실화해요. 보장성 강화와 제도 내실화. 네, 쉽게 말해서 한편으로는 더 많은 사람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제도의 허점이나 불합리한 부분을 손봐서 신뢰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더 넓게 보호하고 더 촘촘하게 손본다. 좋네요. 네, 이 두 가지 축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전체 그림이 훨씬 잘 보이실 거예요. 그럼 가장 큰 변화, 역시 숫자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모든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다는 점인데요. 맞아요. 이게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 중 하나라고 들었어요. 네, 자료에 나온 수치를 보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649만 4,738원. 649만 원이요? 네, 전년 대비 6.51%나 올랐어요. 사실 그냥 6.51%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냥 숫자니까. 이건 정부가 지금의 경제 상황, 특히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압박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올려야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따라갈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군요. 이 기준선이 올라가니까 이걸 기준으로 삼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도 당연히 같이 오르는 거고요. 당연하죠. 자료를 보니까 4인 가구는 월 195만 원 정도에서 207만 원으로, 그리고 요즘 많은 1인 가구는 76만 원대에서 82만 원대로 기준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해요. 이 선정 기준이라는 게 일종의 커트라인이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말 그대로 지금까지는 소득이 월 77만 원이어서 단 만 원 차이로 지원을 아예 못 받던 1인 가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정말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계셨어요. 단돈 몇만 원 차이로 이 커트라인 바로 바깥에 있어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던 거죠. 아, 그런데 이제 그 커트라인이 82만 원대로 올라가면서 이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들이 대거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게 바로 처음에 말씀하신 4만여 명 신규 수급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와, 누군가에게는 그냥 숫자 변화지만 그분들에게는 정말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엄청난 변화네요. 바로 그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몇만 원 더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지의 문턱 자체가 낮아져서 아예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효과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럼 1인 가구는 이제 다달이 82만 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그 부분을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82만 원이라는 기준액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결승선 같은 거예요. 결승선이요? 네. 정부가 그 사람의 소득을 보고 이 결승선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하는 거죠. 아, 만약 소득이 30만 원이라면 결승선까지 52만 원이 남았으니까 그만큼을 채워주면 방식이에요. 소득이 전혀 없다면 82만 원 전체를 지원받게 되고요. 아하. 그러니까 기준액 전체를 받는 게 아니라 기준액에서 자기 소득을 뺀 차액만큼을 지원받는 구조군요. 네, 맞습니다. 결승선까지 남은 거리를 채워준다. 비유가 아주 명확하네요. 네. 이렇게 기준선을 높여서 문턱을 낮추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어떤 특정 그룹에게는 문턱이 아니라 아예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는 규정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그런 벽들을 허무는 작업이 이번 개편의 또 다른 핵심이에요. 특히 일하려는 청년들 얘기가 그렇죠. 네. 자료를 보니까 청년이 일을 해서 돈을 벌 때 소득으로 잡지 않고 빼주는, 즉 공제해주는 대상 연령이 기존 29세에서
34세 이하로 늘어났어요. 네, 34세까지요. 그리고 공제 금액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꽤 크게 올랐고요. 와, 34세까지라니. 그렇죠. 이건 사실상 20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자리 잡는다는 옛날 공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정부가 인정한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변화죠. 네. 군대 다녀오고 대학원도 가고 인턴도 하다 보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이 조치가 담고 있는 철학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이 열심히 알바해서 월 100만 원을 벌었는데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비가 팍 깎여버리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허탈하죠. 아, 이럴 바엔 그냥 일 안 하고 지원받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종의 빈곤의 덫에 빠지는 거네요. 네, 빈곤의 덫. 정확해요.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주는 순간 그 청년의 자립 의지는 꺾여버려요. 그래서 이런 소득 공제가 완충장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완충장치요? 네, 네가 열심히 일해서 60만 원까지 버는 건 너의 자립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해줄게. 이건 소득으로 안 칠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아, 이건 단순히 돈을 더 주는 걸 넘어서서 이를 통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튼튼한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아주 중요한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기를 부여하는 설계.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청년 말고 또 다른 벽에 가로막혔던 분들이 바로 자동차를 가진 분들이었어요. 아, 자동차, 네.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차 한 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잖아요. 네, 특히 지방소도시에 사시는 분이나 용다리차로 새벽에 일 나가시는 분들, 아이들 등하원을 시켜야 하는 부모님들, 이분들에게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거든요. 생존에 필요한 도구죠. 그렇죠. 그런데 과거의 제도는 자동차를 무조건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거죠. 현실과 제도의 괴리가 있었던 거군요. 네. 이번 자료를 보니까 그 기준이 꽤 구체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작고 오래된 차, 그러니까 소형 이하이면서 10년이 넘었거나 아니면 아예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차나 화물차인데 차량 가약이 500만 원 미만이면 이제 재산 가치를 아주 낮게 쳐주기로 했어요. 네, 예를 들어 시골에서 낡은 트럭으로 농사 지는 어르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 트럭은 그분의 전 재산이자 유일한 생계 수단인데 이전 규정대로라면 그 트럭 때문에 오히려 생계 지원을 못 받는 모순이 있었어요. 아 정말 모순이네요. 이번 변화는 바로 그런 현실을 제도가 드디어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예요. 책상에서 만든 기준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다자녀 가구 기준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됐는데 이것도 저출생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듣고 보니 현실을 반영해서 제도를 바꾼다는 게 이번 개편의 핵심 키워드 같네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25년이나 묵었던 토지 관련 규정이 바뀐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요. 토지 가격 적용률 폐지. 사실 좀 생소한 용어인데 이게 왜 25년 만에 바뀌는 건가요? 이건 좀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아주 예전에는 주택 공시가격보다 토지 공시지가가 실제 시세를 훨씬 덜 반영했어요. 아, 그랬었군요. 예를 들어 똑같이 1억 원짜리 부동산이라도 주택은 공시가격이 8천만 원인데 토지는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시기였죠. 차이가 꽤 컸네요. 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려고 토지 가격에는 별도의 적용률이라는 걸 곱해서 재산 가치를 계산했어요. 일종의 보정 장치였던 셈이죠. 아, 그때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뀐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은 주택이든 토지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거의 비슷해져서 더 이상 그런 보정 장치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낡은 규정을 없애고 그냥 공시가격 그대로 재산 가치를 반영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더 공정해져요. 네, 어떤 재산이든 같은 잣대로 평가받으니까요. 네. 둘째, 제도가 훨씬 단순하고 투명해지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제도의 전체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겁니다. 불필요한 건 덜어내고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도 중요한 개혁이네요. 그럼요. 그리고 재산 산정 방식과 관련해서 이번 자료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부분이 있었어요. 아, 혹시 네. 형제복 지원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처럼 과거 국가의 폭력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 이야기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수십 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았는데 그 돈 때문에 오히려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법의 아이러니가 만들어낸 비극이었죠.
피해에 대한 보상이 오히려 생계를 위협하는 제2의 피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2의 피해라니.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사시다가 겨우 받은 돈인데 그 돈이 재산으로 잡히면서 당장 다음 달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인데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례가 생겼어요. 네, 드디어 생겼죠.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이나 보상금 등은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해 주기로 한 거죠. 네. 이건 단순한 법조항 하나 바꾸는 걸 넘어서는 얘기 같아요.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한 사과가 또 다른 폭력이 되면 안 된다는 최소한의 원칙을 세우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인권적 조치예요. 이 특례가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 돈은 소득이나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파괴된 삶에 대한 회복의 일부라는 걸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3년이라는 시간을 줌으로써 피해자들이 갑작스런 생계 위협 없이 그 돈으로 병원도 가고 무너진 삶을 추스를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너무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변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혜택의 문을 넓히고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혜택을 늘린다고 하면 꼭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세금 샌다, 나쁜 마음 먹고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요. 그렇죠. 항상 나오는 이야기죠. 이번 개편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아, 동전의 양면? 사회 안전망이 튼튼해지려면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된다는 국민적 신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장성 확대와 부정수급 관리 강화는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들이 생겼나요?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첫째는 고발 기준을 강화했어요. 고발 기준이요? 네, 예전에는 부정수급 금액이 많아도 담당자 재량에 맡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환수할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예외 없이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했어요. 아, 의무화. 네,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확실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종의 편법을 막는 조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 채의 집이나 상가를 가지면서 거기서 받은 임대 보증금을 부채라고 신고해서 자기 재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급자가 되는 사례가 있었나 봐요. 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해 주는 건 딱 주택이나 상가 일체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못 박았어요. 아, 일체에 대해서만? 네. 실수로 잘못 신고한 사람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제도를 악용하는 명백한 사례를 막기 위한 핀셋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이런 규제 강화가 대다수의 선량한 수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소수의 악용 사례 때문에 제도 전체가 불신받는 걸 막는 거니까요. 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들이죠.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네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2026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변화는 우선 기준 중위소득을 크게 올려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물을 더 넓게 펼쳤어요. 네, 그물이 더 넓어졌죠. 동시에 청년, 생계형 차량 소유자처럼 그동안 그물에 걸리지 않고 빠져나갔던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세심하게 챙기려는 노력도 돋보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25년 된 낡은 기준처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은 과감히 없애고 또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는 인권적인 조치도 마련했죠. 네, 마지막으로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서 제도의 신뢰라는 기둥을 더 단단히 세우려는 모습까지 그야말로 다각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자료를 통해 읽을 수 있는 큰 방향성은 더 많은 사람을 더 현실적인 기준으로 그리고 더 공정하게 돕겠다는 것으로 명확하게 보이네요. 네, 그렇죠.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변화들은 복지제도라는 게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행정을 넘어서 사람들의 자립을 응원하고 사회의 상처를 보듬고 또 동시에 제도의 공정성을 지켜내려는 아주 복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속 진화하는 생물 같다는 점을 보여주거든요. 진화하는 제도. 멋진 표현이네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사회 안전망을 더 넓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자산인 신뢰자본과 과연 어떤 상호작용을 하게 될까요? 혜택을 받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 모두가 이 제도를 온전히 믿고 지지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에게는 또 어떤 진화가 필요할지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